어서 오세요. 여기는 레빗 탐정 사무소입니다. 이 건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청회색 머리의 여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잡아주며 물었다. 제 이름은 메이브예요. 4비호에 살아요. 나는 그녀에게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4비호에 사는 메이브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다. 그런데 이 건물에 아이들이 없다는 말 미리 들으셨나요? 안녕히 가세요.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이 건물에 아이들이 없다는 걸까? 엘름 힐 아파트에 아이가 없을 리가 없었다. 6층짜리 건물에 층마다 4세대씩 있는데 말이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지금 내 양손은 장바구니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 이사한 방에는 아직 수도와 전기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사 오는 과정에서 침대 프레임까지 잃어버린 터라 삶의 사소한 번거로움들이 그 이상한 말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날 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고 목이 타서 잠에서 깼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고요한 겨울밤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몽환적으로 물들였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다. 한 소년이 길가에 서서 눈 덮인 낙엽을 발로 차고 있었다. 검은색 털모자에 파란색 후드티, 낡은 노란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몹시 추운 날씨에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거기에 서 있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 소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내 창문을 빤히 바라보았다.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더듬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이 이상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휴대폰을 쥐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을 찾아 다시 창밖을 확인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우편함 위에 붙은 안내문을 발견했다. 어린이 및 애완동물 출입 금지. 계약서에 비슷한 조항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살 곳이 급했고 형편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 주택가에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4블록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길 건너편에는 공원이 있는데 적어도 한두 명은 잔디밭에서 뛰놀거나 아파트 입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법도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근처에는 아이 한 명도 없었고 동물들조차 엘름 힐 아파트를 피해가는 듯했다. 덤불에 개가 오줌 누는 모습도 잘 다듬어진 잔디밭에서 고양이가 새를 사냥하는 광경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이 건물이 썩어가는 시체라도 되는 양 공기를 의심스럽게 킁킁거리다 제갈 길을 가곤 했다. 결혼도 애완동물도 키울 생각이 없는 독신남인 나에게 이런 규칙은 별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알아차리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래서 건물 관리인 칼에게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칼은 60대쯤 된 통통한 백인 남자로 엘름 힐 아파트를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이었다.
열쇠를 준 것도 칼이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동산 직원이 아니었다. 창문이 막혔을 때 고치는 법을 알려주고, 에어컨과 온수 관리를 맡고, 겨울에는 나무에 물을 주고, 여름에는 잔디를 깎는 사람도 바로 칼이었다. 그는 엘름힐 아파트가 파킹 스위트, 그 이전 리젠트 스퀘어였을 때부터 이곳에서 일해왔다. 빛바랜 노란 벽돌 건물은 지난 50년 동안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칼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분명 이상한 규칙의 이유를 알고 있을 터였다. 글쎄, 아이들이 이곳을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벽에 낙서하고 바닥에 오줌 싸고 창문을 깨고 파티까지 열고. 내가 묻자 칼은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 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내 시선을 피했다. 아, 혹시 여기서 아이를 보게 되면 아파트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이 건물에는 아이가 없어요. 내가 더 물어보려 하자 칼은 재빨리 손을 흔들며 나를 막고 낙엽이 든 봉투를 어깨에 메고서 반밖에 차지 않은 봉투를 들고 쓰레기통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검은 모자에 파란 후드티를 입은 소년을 찾으려 했지만 그날 밤에는 보이지 않았다. 회사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 아닌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건 아닌지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농구공 튀는 소리가 들렸다. 겨울밤 새벽 2시에 누가 주차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걸까?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검은색 니트 모자에 파란 후드티, 낡은 노란색 운동화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농구공이 아이 손에서 미끄러져 내 쪽으로 굴러왔다. 왜 쫓아가서 주우지 않는 걸까?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공은 아이의 운동화처럼 노랗고 더럽고 낡은 채로 내 발치에 멈췄다. 이거 내 공이니? 내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근처에 사니? 침묵만이 귀를 파고들었다. 차 한 대가 지나가거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나 2층에서 누군가 커튼을 걷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이상한 꼬마와 나 단둘이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길고 섬뜩한 그림자가 나를 향해 뻗어오는 듯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공을 아이에게 차준 뒤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뒤에서 농구공 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에 뛰다시피 방으로 돌아와 난방을 켜기 위해 다른 주민들처럼 블라인드를 내렸다. 지금 블라인드를 올리면 그 아이가 다시 창밖을 내다보며 텅 빈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창백한 손을 3층 창문에 대고 악몽 같은 길거리 농구를 하자고 할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눈부신 햇살 아래서 눈을 떴다. 지금까지 겪어본 최악의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두통을 달래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고 길 건너 공원으로 조깅을 나갔다. 낮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 속에 담긴 의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유모차를 미는 사람들, 가족들이 공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나는 한 소녀에게 다가가 멈춰섰다. 소녀는 내 아파트 건물을 빤히 바라보며 손을 비비고 입김을 불고 있었다. 안녕,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이 근처에 사니? 엄마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소녀는 처음에 나를 의심스럽게 보았지만
곧 활짝 웃었다. 네, 이 근처에 살아요. 제 이름은 메이시예요. 엄마 말이 맞아. 검은 모자에 파란 후드티를 입은 아이 본 적 있니? 너보다 좀 더 커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옆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고 소녀의 어른 버전처럼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다. 메이시, 새로 만난 친구는 누구니? 낯선 친구예요. 메이시는 활짝 웃었다. 옆 건물에 산다고 거기 사는 남자아이가 말해줬다. 메이시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검은 모자를 쓴 소년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건가? 아니면 우리 딸은 외의인가? 선생님, 성함이. 어른이 된 메이시는 허리를 펴고 나와 아이 사이에 섰다.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킥킥거렸다. 아, 이런 일이었군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자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항상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겨울에 입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딸에게 올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덕분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검은 모자를 쓴 소년이 내 아파트에 사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메이시 어머니의 조언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다. 그러나 화가 난 직원 2명이 문을 두드리며 이미 들었던 대답을 되풀이했다. 건물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이런 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악용하면 벌금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이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검은 모자를 쓴 소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들은 화제를 바꾸거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는 그들도 그 소년을 보았으면서 문제를 회피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달 말에 일어난 일 이후 나도 이웃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솔직히 그때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장바구니에 무릎을 기대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더듬던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검은 모자를 쓴 소년이 눈 덮인 잔디밭을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포식자 같았다. 나는 겨우 열쇠를 찾아 아파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서두르다 갓산 우유와 양배추, 초콜릿바를 떨어뜨렸지만 적어도 잠긴 문이 나와 소년 사이에 있었다. 소년은 유리문에서 3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멈췄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 복도의 우편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공포에 질려 문을 올려다보았을 때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초콜릿바는 없어졌지만 주차장에서 겪은 끔찍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웃들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그도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질 터였다. 이제 나는 그에게 약간 집착하게 되었다. 건강도, 사회생활도, 업무 성과까지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 새 직장은 꼭 지켜야 했다. 다음 주 내내 소년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어느 날 메이시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이시는 나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봐요. 메이시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 건물 앞 인도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엘름 힐 아파트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저 낡고 못생긴 아파트가 무서워. 농담처럼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배어 나왔다. 저기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메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참, 찾으시는 소년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내가 떨어뜨려 깨뜨렸던 초콜릿바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바를 받아드는 순간 메이 씨는 공원근에 옆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나 가봐야겠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계속 곱씹었다. 이 건물에는 아이가 없었다. 분명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내가 찾고 있는 아이가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 컴퓨터로 이상한 아이, 엘름 힐 아파트를 검색하고 도시와 주를 입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도시 전설이나 실제 범죄 이야기 같은 수식어를 붙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건물이 항상 엘름 힐 아파트였던 건 아니었다. 카리 파킹 스위트, 리젠트 스퀘어, 그 이전 이름 때부터 이랬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검색 결과 이 건물은 대략 10년마다 이름이 바뀌었고 이름이 바뀔 때마다 부지 안에서 아이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실종 당시 검은 니트 모자, 파란 후드티, 노란 운동화를 착용한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실종 사건들과 아파트 밖에 서 있는 수상한 소년 사이에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문틈으로 보니 2명의 어른 남자가 서 있었다. 안심했지만 문을 열고 그들의 말을 듣자 다시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는 케인 형사고 이쪽은 라이트 특수요원입니다. 메이시 두르무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매우 수상합니다. 메이시가 실종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호자 없이 메이시와 단둘이 2번 이야기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웃은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고요. 정말 수상합니다. 엘름 힐 아파트에는 CCTV가 있었고 영상에는 7살 아이가 사라졌을 때 내가 아파트에 있거나 직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메이 씨의 어머니는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메이 씨를 납치했다고 확신했다. 라이트 특수요원은 내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거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공개 성명을 발표하라고까지 했다. 어쩌면 그녀 말대로 해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한때 검은 모자를 쓴 섬뜩한 소년을 찾게 해준 유일한 단서였던 양갈래 머리에 밝은 초록 눈동자, 환한 미소를 지닌 장난꾸러기 소녀를 떠올렸다. 지난 40년 동안 내 아파트 근처에서 실종되어 아직 찾지 못한 4명의 아이들도 생각났다. 케인 형사와 라이트 특수요원은 메이 씨가 우리 대화 중에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검은 모자를 쓴 소년 이야기를 했다. 어쨌든 이상한 옷차림의 아이가 메이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아이 같은 행동, 섬뜩한 침묵, 초자연적인 속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지금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내 정신 상태에 대한 경찰의 의심을 사는 것이었다. 케인 형사, 라이트 특수요원과 나는 경찰서에서 3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그들은 나에게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다. 만약 마을을 떠나게 된다면 꼭 알려주세요. 엘름 힐 아파트의 미스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한 아이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다. 실종자 통계에 따르면 메이 씨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전에는 검은 털모자를 쓴 소년을 일부러 피했지만 이제는 필사적으로 그를 찾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년이 내 앞에 나타났다. 집에 돌아오니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메이 씨가 사라졌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나를 향한 혐의가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 무시했다. 내가 조사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에는 실종 아동 정보 대신 아파트 주민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다. 메이퍼 앤더슨부터 타글리아지프 러브스키, 그리고 물론 건물 관리인 칼 휴즈까지 그의 이름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던 중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검은색 니트 모자와 파란색 스웨트 셔츠, 노란색 운동화를 신은 채 환하게 웃는 소년의 사진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소년은 칼의 아들 브렛 휴즈였다. 헬멧도 쓰지 않고 자전거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나는 기사 읽기를 멈추고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브렛 휴즈.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브렛 휴즈는 이미 4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다. 너무 오래 화면을 쳐다봐서 따끔거리는 눈을 비볐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부엌에 가서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다. 빵 마지막 한 입을 씹으며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 풍경을 보려고 블라인드를 올리자 브렛 휴즈, 아니 그와 아주 흡사한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만 한 마네킹이 브렛의 옷을 입고 텅 빈 플라스틱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거미처럼 3층 창문에서 기어 내려왔다. 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마네킹이 아파트 지하에 살짝 열린 창문으로 황급히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엘름 힐 아파트 지하층은 건물 뒤쪽 측면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수기, 중앙 냉방 시스템, 칼의 청소 도구들이 있었다. 지하층 열쇠는 칼만 가지고 있었지만 내 몸집을 생각하면 브렛처럼 창문으로 슬며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그 끔찍한 마네킹을 혼자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메이 씨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것뿐이었다. 나를 신문했던 고집센 경찰들이 40년 전 사고나 움직이는 마네킹을 조사할 리 없었다.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할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저녁 산책을 나가려던 메이브와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다. 석양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져 가고 있었다. 나는 입김이 뽀글뽀글 피어오르는 가운데 얼어붙은 창문을 열려 했었다. 휴대전화 불빛으로는 지하실 안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한숨을 쉬고 창문을 발로 차서 활짝 열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먼지 쌓인 가구 더미, 공구 상자, 기계 부품으로 가득한 선반들이 간신히 보였다. 실수로 금속 뚜껑 하나를 넘어뜨렸는데 쿵 하는 소리가 죽은 사람도 깨울 만큼 컸다. 휴대폰 희미한 불빛 아래 플라스틱 팔이 사방에서 뻗어나올 것만 같았다. 거대한 온수기조차 괴물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파란색 옷이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곧바로 뒤쫓았다. 브래들 흉내낸 인형은 부서진 상자와 더러운 액체 장비가 널린 미로 속으로 나를 이끌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앞에는 낡은 잔디깎기 기계와 상자 더미밖에 없었다. 곰팡이 핀 콘크리트 벽을 따라 조금 걸어가니 내 키의 절반쯤 되는 냉장고, 문만한 크기의 녹슨 금속 문이 보였다. 왜 여기에 문이 있는 거지? 나는 먼지를 헤치고 기어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쪽에서 시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거기 누구 있어요? 나는 속삭였다. 낯선 사람, 메이 씨가 안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메이 씨, 너니? 걱정 마. 얘에게 바로 전화할게. 쟤는 진짜 아이가 아니야. 메이 씨의 비명소리가 두꺼운 금속문을 뚫고 들려와 내 말을 끊었다. 그는 천장을 기어오를 수 있다. 이상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무거운 물체가 내 어깨에 떨어졌고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이 내 눈구멍을 찔러 날카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와 씨름하는 기분이었다. 벽에 등을 세게 부딪혔지만 얼굴을 핥히는 날아다니는 생물은 놓아주지 않았다. 상자, 메이 씨가 소리쳤다. 저 큰 녀석이 상자에 가둘 거야. 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잔광이 벽에 걸린 이상한 옛날식 가죽 상자를 비추었다. 상자 안은 별이 박힌 듯한 파란색 벨벳으로 덮여 있었다. 한쪽 눈으로만 상자가 어렴풋이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쪽 눈은 실명했거나 어쩌면 이미 실명했을지도 몰랐다. 실명에 대한 분노가 마네킹을 뿌리칠 힘을 주었다. 마네킹의 손은 부자연스럽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간신히 마네킹을 상자 안으로 밀어넣고 쾅 닫았다. 겨우 숨을 고를 때 전화벨이 울렸다.